안녕하세요. SPNSTV의 조준호 PD입니다. 오늘 역사 테라피 6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우성님. 반갑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 오늘의 상담 주제는 이거예요. 개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특히 이토 히로부미의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 런던 물을 먹고 그렇죠. 이제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바꾼 거잖아요. 바꿨죠. 일본도 바꿨지만 어떻게 보면 동양 우리가 바꿔야 돼. 그렇죠. 왜냐면 쟤는 벌써 이렇게 나갔어. 근데 그러면서 사람이 안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좀 그 어떠한 트라우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네. 그러면서 되게 조금 티라니컬한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어떠한 빌미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아이디올로지에 뭔가 사로잡히면서 좀 동양의 뿌리와 그 동양 평화론이었던 뭐 그 전에 우리가 같이 동양인으로서 좀 지켜왔던 풍습들과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버려버리고 우리 이거 빨리 머리 잘라야 되고.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뭐 그것도 이해는 해요. 왜냐면 그쵸, 이제 네. 전 세계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라기보다 서양의 흐름이 그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이런 국제적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까지 이해는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라는 게 좀 이제 질문이 들거든요. 개화.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개화가 아니었다면은 만약에 그런 정세가 없었다면은 동양은 어떠한 또 대한민국은 어떠한 흐름으로 나름의 계속 이제 모더나이즈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그냥 서구화적인 면이 아니었을 뿐이지 동양화적인 면으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다른 제시안들은 뭐가 있었을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올가닉하게 유기적으로 생겨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물으러 왔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진짜 치유가 시작될 것 같은데 우리 벌써 6번을 하고 있고 네. 이게 치유를 테라피라는 것은 결국에는 오케이 뭐 한번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좀 보듬어 보고 되돌아보자. 이제 통합적이고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상처들을 이제 뭐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그치. 이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직면은 했어요 이제. 이미 사실 댓글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 뭐 너 뉴라이트야? 그래서 나는 전 뉴라이트도 아니고. 뉴라이트가 그 뜻이었구나. 뉴라이트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본 뉴라이트인 줄 알았는데 뉴라이트였구나. 뉴라이트. 한국에서 워낙 그 뭐 반일 종족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됐다.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에서 극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네. 반대로 이제 좌에서는 일본 일제는 나쁜 놈들, 독립운동가 최고 이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거는 그냥 한국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그 이분법적인 어떤 정신 분열적인 거의 우리 공동체가 나눠져 있는 일본은 나쁜 사람, 나쁜 놈들. 그다음 친일파 나쁜 놈.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착한 놈. 이거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를 뭐 그냥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있는 것들을 봐보자. 그 사이에는 뭐가 없나? 그레이 에리아는 없나? 회색지대는 없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왔던 건데 그런 것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죠. 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어쩌라고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어쩌라고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저도 역사를 공부하게 됐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의 테라피 과정을 좀 제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왜죠? 테라피 과정.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안중근은 황해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토는 조슈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강원도에서 태어났어요. 춘천에서. 변방이야. 조선시대 때는 황해도가 변방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강원도가 망한 한 변방이 없어요. maybe 제주도. 제주도만 해도 이제 뭐 잘 살잖아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뭐 좋잖아 거기. 제주도 힙하잖아. 강원도는 뭐가 없어요. 근데 강원도에서 태어나가 살면서 가장 저는 답답했던 화가 났던 거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한 분단도야. 이제 북한이랑 분리가 되어 같이 나누는. 네,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춘천은 강원 남도에 말하자면 수도고 도청 수재지고 강원 북도는
원산이거든요. 김정은의 고향. 그러니까 원산은 가보고 싶어. 금강산도 가고 싶은데 못 가보고 원산 서핑하기 좋대요. 파도 좋대. 양양보다 훨씬 좋아. 오, 심지어. 원산도 가보고 싶고 가면은 바로 옆이야. 드라이버에서 가면은 1시간이면 갈 곳이에요.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돼? 그게 너무 싫었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왜 군대를 가야 돼?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 근본적인 문제점, 궁금점은 왜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 있을까? 왜 강원도는 분단이 돼서 내가 못 가게 휴전선이 쳐져 있을까? 그냥 인간이 그냥 동물로서 왜 나를 못 가게 만들어? 이 갑갑함이 제일 컸어요. 근데 그런 저는 이제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왜 분단이 됐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분단이 된 거는 미국이랑 러시아랑 한국에서 대리전을 한 거래. 소련이랑 그러니까 자유주의랑 공산주의가. 그죠? 대리전을 한 거래. 그럼 왜 분단이 됐을까라고 하면 일제를 공부해야 돼. 일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는 왜 생겼을까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던 서세 동점의 시대. 서양이 세지고 동양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동양이 훨씬 셌단 말이죠. 대영 제국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대적인 현상. 지난 길어봤자 500년 정도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서양에서 이거를 Great Divergence라고 해요. Rise of the West. 필립 제이슨이 됐든 이토 히로부미가 됐든 안중근이 됐든 심지어 이완용도 말하자면 개화파일 수도 있으니까 수급파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근현대사의 위인들은 다 개화파예요. 개화파는 쉽게 말하면은 동양인인 거를 좀 부정하고 서양처럼 따라가자. 그렇다면은 Was that the only path? 개화파밖에 길이 없었나? 그럼 우리 사실 지금 개화파들끼리 싸우는 거란 말이죠. 미국 편이 러시아 편이냐도 사실 러시아도 서양이고 미국도 서양이잖아. 공산주의도 마르크스도 개화 사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왔던 게 지금의 패러다임인데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는가? 그리고 개화파라고 한다는 건 아까 준호가 말한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도 그 서구화되고 문물 받아들이는 거 좋은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되게 사람이 폭력적이고 물론 사무라이도 폭력적이지. 서양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구의 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배 타고 가서 깃발 꽂기. 깃발 흔들면서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깃발 꽂는 거. 우리나라 애초에 깃발이라는 게 없었어요. 태극기를 만든 것도 미국 함대 위에서 미국인들이 너네 깃발 없으면 우리랑 조약 못 맺어. 라고 해가지고 얼른 깃발 만들어라고 해서 깃발을 만든 거야.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침략. 우리가 세니까 너네가 우리를 따라와. 그게 문명화이자 개화야. 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었던 거지. What makes the West great? What makes America great? You know, was it their flags? Was it their ships, steamships? Was it their railroad? 그랬을 때 아니다. 자유다. 헌법이다. 민주주의다. 다시 말하면은 정신이다. 사상. 독립 정신이다. 주권 사상이다. 평등주의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뿌리를 봐야 되지 않을까? 동양에. 그리고 과연 동양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왜냐면은 조선시대 때 너무 위기적이고 양반들 나쁜 놈들이었고 일본도 사무라이들 나쁜 놈들이었고 그거 맞잖아요. 그리고 서구 덕분에 우리가 민주화가 된 것도 맞아. 서양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민주화하라고 한 거잖아. 아니었으면 양반의 계속 귀족 이런 식으로 그렇죠. 했겠죠? 아니었으면 네. 아직도 왕이 있었을 수 있고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을 것이고 양반들 귀족 신분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서구화 개화가 좋았다. 문명화다. 진보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과연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었으면 서양처럼 못됐을까? 우리가 식민지가 안 됐으면 서양처럼 못됐을까? 저들이 우리를 함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무력으로 굴복시키지 않았으면 우리는 과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형이 그 질문을 던진 결과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그건 뭐가 있었나요? 그러면
자유민족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거를 대변했던 대한민국 고유의 사상.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옵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정신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2천만 조선 인민 중에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비폭력적으로 서양인들이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총칼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정복할 때 식민지화 시켰을 때 비폭력적으로 평화적으로 안중근은 총으로 누군가를 쐈지만 이 토를 쐈지만 이 3.1 운동을 이끌었던 이 100만 조선 민중들은 총칼을 그들에게 돌이키지 않았어요. 태극기를 평화적으로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게 다였습니다. 국제법에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주인입니다. 라는 3.1 운동을 펼쳤고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만든 시작이에요. Those were our founding fathers. 그러면 3.1 운동을 누가 시작했냐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3.1 운동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를 물어보면은 3.1 운동을 조직했던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습니다. 3.1 운동을 시작했고 그 기미 독립 선언서를 읽었고 그걸 읽음으로써 일제한테 잡혀갔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절반은 천도교, 절반은 기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학. 절반은 동학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절반은 서학 따랐던 사람들이고 2명은 불교였는데 2명은 약간 예외적이었고 반은 동학, 반은 서학, 반은 천도교, 반은 기독교, 반은 개화파. 그러니까 기독교나 서학을 따른 사람들은 개화파인 것이고 반은 개벽파. 그러니까 동학은 개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개벽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지만 동학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개벽이 너무 중요했던 믿음이었고 그러면 그리고 이 전체를 애초에 그 조직했던 사람은 천도교의 교주, 그러니까 동학의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 선생이에요. 손병희는 사실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안중근이나 하다못해 이완용, 이토리 히로부미에 비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3.1 운동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평화운동, 비폭력 그 민권운동의 역사에서 봐도 마틴 루터 킹보다 앞섰고 간디보다도 앞섰고 간디보다도 훨씬 스케일이 컸었고 인구 비례로 봤을 때 3.1 운동이 그리고 그 전에 뭐 톨스토이나 뭐 셸리 이런 서양의 비폭력 운동의 계보에서 봤을 때도 3.1 운동만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3.1 운동은 왜 우리가 그 3.1 운동하면 떠오르는 리더가 없는가? 인도의 독립운동하면은 인도의 사티아그라를 얘기하면은 비폭력 그 운동을 얘기할 때 간디가 바로 떠오르죠. 그리고 흑인 민권운동하면 마틴 루터 킹 떠오르잖아. 네. 3.1 운동하면은 누가 떠올라? 유관순. 유관순은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3.1 운동을 이끌었던 그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10대의 어린 그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관순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가장 어떤 우리나라의 잔다르크 같은 사람으로 3.1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손병희라는 거죠. 이분 무슨 분이죠? 뭐 하시는 분이죠? 손병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학의 역사를 알아야 그 한국의 네이티브한 어떤 이 무브먼트가 어떻게 발생을 하여서 3.1 운동이라는 대한민국 건립으로 이어졌고 이 길은 개화파의 길과는 비슷했지만 달랐다. 비슷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그 손병희도 그 뭐 개화에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개화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끌었던 기독교의 그 세력들과도 연합을 해서 만든 그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부터 이 말하자면 이 개화 서학을 믿는 사람들과 개벽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합심을 해서 하나 돼서 만든 운동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저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크게 평가해야 되는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인터페이스 무브먼트고 통합적인 무브먼트고 오늘날 같은 이런 이제 양극화된 정치 그 어떤 구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무브먼트였거든요.
종교인들이 같이 합치면서 다른 종교 사람들끼리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common thread, 공통의 분모, 공통의 내러티브, 한국인들을 조선인들을 다 같이 나와서 종교와 상관없이 어떤 정파와 상관없이 다 같이 나와서 비폭력적으로 이 태극기를 흔들게 했던 힘은 뭘까? 과연 그들은 뭘 믿었을까? 지금은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천도교라는 거죠. 지금 동학이 천도교라는 종교가 됐으나 동학이라고 처음 나왔을 때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스피리추얼한 무브먼트였지, 운동이었지, 교가 아니었어. 근데 후에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천도교, 뭐 시천교, 뭐 증산교 이런 다양한 이제 민족 종교로 교단화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혁명적이면서 스피리추얼하면서 예술적인 대중문화 예술 영성 운동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첫 수업 했을 때 그쵸. 칼융 얘기하다가 최재우 얘기했었잖아요. 최재우가 이 동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멈췄죠. 그럼 과연 이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1860년도 이건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슈즈오프 한번 다들 시청해주고 오세요.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최재우 한번 얘기 듣고 오시면 좋은데 최재우의 이제 무국대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나서 바로 4년 만에 죽어요. 최재우는 죽였잖아요. 네. 그 조선의 왕이 처형합니다. 동양적인 어떤 한국적인 예수였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것을 실제 무브먼트이자 종교로 만들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제자였던 이대교주 해월 최시영과 3대 교주 의암 손병입니다. 이 사람이 64년도부터 이제 해월은 9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동학을 이끌었고 해월 최시영은 또 그 조선 왕에 의해서 그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암 손병이가 또 90년대부터 19년도까지 한 30년 동안 동학을 이끌면서 이거를 전국민적인 어떤 운동으로 만들고 그것이 이 3.1운동을 이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였던 3.1운동을 국내에서 조직할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외쳤던 어떠한 가치가 뭐예요? 최재우의 사상을 하나로 정리하면은 시천주입니다. 시천주. 시천주는 천주교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카톨릭. 네. 카톨릭이랑 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카톨릭을 당시에 조선에서 서학이라고 불렀거든요. 최재우는 본인의 사상을 동학이라고 불렀어요. 서학에 대항한 거죠. 이 서세동점의 시대 서양에서 이런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군인들도 들어오고 막 이제 자본가들도 막 들어왔을 때 조선 백성들이 불안한 거야. 이거는 이토 히로부미도 똑같이 겪었던 불안감이죠. 위기의식. 이토 히로부미보다 최재우가 한 몇 살 더 많아요. 한 6, 7살 더 많을 거예요. 네, 비슷한 최재우가 20년대 출생이고 이토가 30년대 출생이니까 1800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어떤 외부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의식을 갖고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도 사실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움직였던 거야. 근데 최재우의 어떤 사상은 동학이라고 불렀어요. 서학과 다르지만 비슷한 동학. 그리고 동학이라고 해서 동자는 동양을 뜻할 수도 있지만 조선을 뜻했어요. 당시 조선은 스스로를 아동방. 아동방이라는 것은 우리 동방.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을 우리는 동방이라고 불렀어요. 아동방. 그러니까 서양의 입장에서 동양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동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조선의 사상이다. 이거는 Native Korean 아이디어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이제 교가 아니에요. 학이 학. study야 study. 그리고 동학의 기본 이 사람의 깨달음의 기본적인 그 가르침은 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고 뭐 부처님의 뭐 가르침은 뭐 자비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그 가르침은 뭐 당연히 사랑도 있겠지만은 시천주라는 이제 주문을 외웠어요. 그때 우리 슈즈오프에서 얘기했던 이제 시천주 주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런 주문을 외웠다는 것이 천주를 모신다. 천주교잖아. 천주가 뭐죠? 하늘의 주인. Heavenly Lord. 하늘님. 하느님을. 동학에서는 이제 한울림이라고
하늘님이라고도 하고 하늘님이라고도 하고 천주님이라고도 하고 상제님이라고도 해요. 똑같아. It's God. Heavenly God. 천주를 모신다는 것이 뭘 뜻하는가라는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거를 최재우가 죽고 나서 최재우의 이제 가장 수제자였던 최시영은 최재우의 먼 친척이기도 하지만 뭐 한 3-4살 어린 이제 제자였고 최시영은 굉장히 가난한 이제 그 노동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 그러다가 그 종이 공장에 방문했던 최재우를 만나고서 대화를 하다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돼. 그래서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재우는 몰락 양반 출신인데 이 사람은 완전 평민이야. 최시영은. 그러니까 최재우는 이 신분 제도에 대한 그 차별이 없었어요. 모든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믿었어요. 왜? 모두가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양으로 치면은 퀘이커교의 사상이랑 되게 비슷해요. 퀘이커교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하느님의 자식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17세기에.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들 같은 사람들이 영국 혁명을 이끌었고 그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고 미국 혁명도 윌리엄 펜실베니아 만든 윌리엄 펜도 퀘이커였고 미국 혁명을 이제 촉발시켰던 토마스 페인도 퀘이커 교도였고 그러니까 미국 혁명이 되게 평등주의적이었던 이유는 이 퀘이커, 뭐 쉐이커, 레벨러 이런 다양한 그 유럽의 종교 개혁가들, 영국의 종교 개혁가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퀘이커 교도의 그 종교 지도자였던 조지 폭스는 모두한테 이너 라이트가 있다. 모두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son of God이고 son of man이고 그 우리 안에는 이너 라이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의 빛을 들으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목사가 없어요. 교황도 없고 목사도 없고 퀘이커 교도들을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은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메디테이트를 해요. 기독교야. 근데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퀘이커 교도들은 갑자기 누가 삘이 오면은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몸을 떨어. 오면은 바이블 하는 거야. 제가 가봤어요 한번. 저는 이제 퀘이커 교도는 아닌데 궁금해서 여기 연세대 옆에 있는 그 종교 친우회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영어로도 공식적으로 Society of Friends예요. 왜냐면은 모두가 friend인 거야. Everyone's equal. 그래서 당시 영국 그 퀘이커 교도들은 지나가던 기사 뭐 귀족을 만나도 원래는 이렇게 막 인사를 해야 됐었거든. 거기도 신분 제도가 있으니까 퀘이커 교도들은 Hey friend 이렇게 불렀대. 그럼 이제 쳐맞았겠지. 귀족들한테. 근데 그 이유는 모두가 평등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자기 안에서 느껴졌을 때는 inner light가 나왔을 때는 inner voice가 나왔을 때는 they quaked. 떨었던 거야. 지진처럼. earthquake처럼. 그래서 이제 퀘이커라고 불렸었던 거죠. 이게 17세기고 이 사상이 영국 혁명과 미국 혁명을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느님 아래 모두가 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평등주의 그게 민주주의의 씨앗이군요. 민주주의 씨앗인 거지. 이게 왜냐면은 기존의 그 카톨릭 세계관이나 기존의 어떤 그 뭐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하느님이 위에 있고 교황이 있고 혹은 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들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느님의 뜻이 궁금하면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신부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파이널리 교황한테 컨펌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조지 폭스는 퀘이커 교도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교황이랑 네가 다를 바가 없어. 너도 하나님의 자식이고 너도 네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교황 통해서 커뮤니케이트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이너 라이트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트를 해. 이게 그 퀘이커 교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거 그러니까 나의 그냥 어떤 충동과 내가 하고 싶은 그냥 그렇죠. 꼴리는 대로. 그렇죠. 그거를 무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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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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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셀프 리즈닝 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나 지금 뭐 마라탕 나 마라탕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으라 했어. 왜냐면 내 안에서 내 목소리가 지금 마라탕 땡긴다고 했거든. 나 지금 뭐 담배 피우고 싶은데 이거 뭐 하나님이 피래. 이렇게 될까 봐 그게 조금 무서운 포인트인데 나는. 그쵸? 우려되는 포인트가. 맞아요. 그러니까 평등주의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예배를 가보면은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해. 그러니까 명상을 해보면 알잖아. 명상을 하면서 진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에고가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제 참나 그치.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 각자가 알아. 그렇게 막 나 마라탕 먹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치.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 기존 기독교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거지. 그러면서 완벽한 만민 평등 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인 거야.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 중 하나였던 것 뿐이야.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하늘님이 있는 거야. 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7세기에서 유럽 세계에서는 이미 있었고 그러한 사상의 그 여파로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 1640년대에 나왔던 혁명과 미국 혁명 1770년대에 나왔던 혁명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촉발이 된 거죠. 물론 그들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런 어떤 그 평등주의와 인권 사상의 문을 열었어요. 인권이란 말을 처음 썼던 것도 퀘이커 교도였던 토마스 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상이 이미 서양에서는 있었고 우리가 서양의 어떤 개화를 주장할 때 서구화를 주장할 때 많은 이유를 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왜 서양이 우월한가 앞서갔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정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스스로 리즌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혹은 영성을 통해서 이 부모님이나 교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어떤 그를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 서양에서는 퀘이커 교의 어떤 시작이 굉장히 중요했고 동양에서는 그런 게 없었냐라고 했을 때 동양에서는 뭐 중국도 뭐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해서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운동을 했었지만 한국에서는 동학이었던 거죠. 그걸 이거 최재호는 시천주라고 불렀고 이야기했고 최재호의 제자였던 그 해월 최시영이 30년 동안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 다니면서 경전을 작업을 해요. 최재호는 이제 말로 이제 했었던 거지만 글도 써놓긴 했지만 이거를 책으로 만듭니다. 최시영이. 그래서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한자 경전도 만들고 용담유사라고 하는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순한글 가사도 출판을 해서 전국에 이제 언더그라운드 셀 조직들을 만들어요. 포접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접들 한 10대 명씩 모인 접들을 여러 개 만들고 그 접들이 모이면 포가 되고 대신 그 접들에 속한 사람은 다른 접에 속한 교도를 몰라. 굉장히 이게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그 자율적인 어토노머스한 조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이끌면서 최시영이 계속 그 동학의 세를 넓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워낙 불안하고 이 왕과 양반들의 폭정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동학하는 얘기가 뭔데 물어보면은 시천주라 그러고 그 해월은 몇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저는 저의 머리에 남아 있는 이야기가 어떤 제자가 물어봤어. 동학이 뭐고 뭡니까 이게 그럴 때만 그때 근데 그 양반의 어떤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 며느리가 방 안에서 배틀을 짜고 있는 거야. 옷을 만들고 있는 거야. 저게 그래서 최시영이 이렇게 물어요. 저게 너가 며느리가 배틀 짜는 소리로 들리냐? 네 그런데요. 그때만 아니다. 하늘님이 짜고 있는 거다. 이게 조선 양반의 입장에서는 충격인 거지. 내 며느리는 내 종 같은 존재인데 제가 하늘님이라고? 하늘님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경천, 경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무를 하라고 합니다.
만물이 이것마저도 음. 하늘님이다. 불교적이네. 굉장히 이거는 뭐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건 하나하나도 다 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님이 하늘님을 짓고 있는 건 거야. 며느리가 옷을 만들고 있으면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을 모실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양반들한테 벽에다가 대고 제사 지내지 말고 향벽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 당시 제사 지낼 때 벽에다 대고서 절하고 지금도 사실 그러잖아. 제사 지낼 때 음식 차려놓고서 벽에 하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늘님이 있으니까 밥상을 너한테 대라. 향아설이를 하라 그래. 향벽설이가 아니라. 내가 하늘님이니까 내가 조상님이고 내가 신이니까 밥을 네가 먹어라. 백성들한테. 얼마나 백성들한테는 이게 신기한 소리야. 양반들한테도 그렇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듣던 중 반가워. 내가 먹어도 된다고? 왜? 네가 하느님이고 네가.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이 하늘을 먹는다라고. 왜냐면 그 만사지 식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세상의 만사가 밥 한 그릇에 담겨 있다. 밥 한 그릇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어서 비를 내리고 땅을 일구고 벌레들이 씨를 옮기고 그러면서 자라고 밥 한 그릇에 하늘의 조화가 담겨 있고 그 밥을 먹는 것도 나도 하늘이고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굉장히 그러니까 모시라는 뜻이거든요. 서로를 모셔라. 하늘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야, 이게 맞아? 근데 너무 좋은 얘기인데? 너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온 백성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전봉준이었고 우리가 동학하면은 아는 거는 전봉준이 제가 이제 혁명가 음반 커버에서 맨날 우리 여기 띄우는 그 사진이 전봉준을 오마주했던 사진인데 전봉준이 죽창 들고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랑 청나라 놈들이랑 싸웠다. 관군이랑 싸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동학혁명의 기본이거든요. 전봉준은 동학의 리더가 아니었어요. 최시영이었고 최시영은 전봉준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할 때도 하지 마라.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지만 너무 많은 백성들이 이제 울분을 못 이겨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봉준이 이미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최시영이 동학의 그 교주로서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죠. 최시영은. 근데 어쨌든 핵심적인 사상은 시천주 사상, 사인여천 사상이라고 또 하는데 어쨌든 하늘을 모시고 사람을 하늘로 모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뭐 모든 무생명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만물 이거마저도 하늘의 조화다. 인공지능 시대에 이게 되게 새롭게 들리죠. 그렇게 가르쳤던 굉장한 어떤 평등주의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최시영이라는 사람은 해외를 가본 적도 없고 조선의 가난한 종이 만든 노동자 출신이고 이거를 이제 최재호라고 하는 최재호 역시 해외를 가본 적도 없고 개업파가 아니야. 그냥 스스로 깨달은 사람이야. 마치 서양에서 케이커의 교주였던 조지 폭스가 스스로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자생적인 어떤 생각이 서양보다 좀 늦었을 수 있더라도 동양에서도 촉발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도 이 동학의 최재호와 최시영의 사상이 주류가 된 적이 없어. 여태까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흘러간 궤적을 보면은 최시영이 죽은 이후에 최시영의 제자였던 의암 손병희가 동학을 이제 뭐랄까 그 리브랜딩을 해요. 천도교로. 그러면서 그 전국적인 조직망을 넓히고 거기에서 이제 3.1운동으로 가는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3.1운동을 했던 그 조선의 민중들 동학을 따랐던 조선의 민중들과 이제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이 남강 이승훈을 비롯한 이 기독교 평화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실제 3.1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서 정부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게 저는 가장 큰 궁금증이에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3.1운동은 어쨌든 실패로 끝났고 독립 운동도 국내에서가 아니라 3.1운동에 나왔던 200만 민중이 참여했던 것이 어떤 그 프랑스 혁명처럼 국가로 이어졌던 게 아니라 그거에 감화됐던 해외에 있는 요인들이
샹하이와 하와이와 미국에 있었던 이런 해외 리더들, 이승만,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해외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그 해외 임시정부가 나중에 미국과 소련의 도움으로 한국에 돌아오면서 정부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한 30년의 갭이 또 있어. 1919년부터 48년도까지의 또 다른 30년의 갭이 또 있죠.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벽파, 동학, 그리고 그들과 합작했던 개화파, 이들은 묻힙니다. 그들은 세력을 잃고 다 이제 잡혀가고요. 그들이 아닌 이제 조금 더 그 극단적으로 친미거나 극단적으로 친러인 김일성이나 이승만 같은 개화파들이 세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어떤 뭐랄까 이 본류, 거대한 뿌리를 좀 더 고민해 본다면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호의 질문도 과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최선이었을까? 우리의 질문을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양극화가 심하고 서로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과 각자 도생을 해야만 하고 계속 서로 싸우고 이기려고 들고 편가르고 이런 시대가 과연 바람직한가?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다. 우리가 서양인들보다 더 부유해진 시대가 됐고 물질적으로 우리 다 옷도 이렇게 다 양복 입고 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지만 왜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 질문은 19세기 말에 동학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과연 이 서양인들이 얘기했던 깃발을 꽂으려고 오는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무한 경쟁, 적자 생존, 다윈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 과연 합당한 도리인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조금 더 이 분열된 것들을 통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 새로운 역사적인 서사, 내러티브를 우리가 만들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이 외세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정신적인 성숙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모시고 서로를 모시는 어떤 이런 공경과 respect, reverence의 자세에서 나오는 그 길들이 서양에서도 있었고 개화파들한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함석헌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표적인 퀘이커교였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신. 그 서양에서도 이런 개화파 중에서도 이런 평등주의적이고 그 영적이고 성숙한 통합의 하나됨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 이 동학에서도 개벽파에서도 그런 길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합작해서 만든 게 3.1운동이었다. 그 3.1운동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정치를 이끌어온 지난 그 70년의 세력은 그들이 아니었다. 3.1운동을 이끈 세력이 아니었다.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그 역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true founding fathers of Korea, 진짜 건국의 아버지들이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어렵다. 어렵죠. 왜냐하면 퀘이커고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퀘이커교처럼 그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평화주의적이고 그런 무브먼트가 미국에서도 나왔지만 교회 그 사람들도 주된 어떠한 무브먼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교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을 설득하고 어떠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뭐 너무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뭐 너무 장벽이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그만큼 대중적으로 갈 수가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처럼 이렇게 쉽게 채택되지 못하는 그런 그게 없는 거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두를 이렇게 좀 아우를 수 있을 만한 그게 뭐 자본주의가 뭐 모두를 아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진화를 하면서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그래도 대다수가 채택한 어떠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게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런 평화주의적이나 아니면 좀 영적인 그런 걸 우리가 더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동학을 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더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대다수에게 되기가 어려운 어떠한 장벽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또 3.1 운동이나 뭐 동학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떠한 주류의 마인드셋으로 채택하지 않은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어떠한 뭐 외신으로부터의 압박도 있었긴 하겠지만 또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또 민주주의적으로 채택한 어떠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이승만이 어떻게 했던 거 뭐 그런 거에 있던 간에. 그래서 이게 이 동학의 어떠한 그 중요한 가치와 이거에 우리가 민족으로서 당연히 프레이즈 해야 될 가치라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또 안 된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이건.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힘의 논리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과 평화를 외쳤을 때 그게 먹히냐. 그렇죠? 그리고 다들 배고파 죽겠는데 물질적으로 궁핍한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먹히냐의 문제인데 그런 만큼 또 이들이 생각했던 이 평등주의가 사람의 마음들을 울린 거지. 이미 잃을 만큼 잃은 사람들, 이미 가질 게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 조선의 백성들, 그다음에 영국의 그 당시 백성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퀘이커 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동학의 가르침이 공명했던 거죠. 나 어차피 지금 이렇게 못 살겠는데 양반들의 폭정과 이 귀족들의 차별과 왕의 횡포가 이미 말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어떤 힘의 논리로 대항할 것인가. 그래서 동학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각성으로 동학 혁명을 했던 거예요. 죽창이라도 들고 쟤네들이 따발총 쏘는데 우리 죽창이라도 들고 싸우자. 평화가 이게 중요한 것인가. 안중근도 총으로 쏜 것이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한테 지금 스스로 물어야 되는 2025년에 물어야 되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다시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그 미국이랑 중국과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실 저는 이 19세기 말에 겪었던 문제의식과 위기의식과 되게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달라진 게 있다라면 한국이 그때처럼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아. 서양에 대해서 물질적 수준이 뒤처지지 않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과연 그들이 하고 있는 해왔던 똑같은 방식, 일본이 했던 방식, 우리한테 했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한국전쟁에서 했던 방식, 이 물리적인 폭력, 군사력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살 길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세계적 군사력이 지금 뭐 6위, 7위 이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지만 우리가 놓여진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써도 그들과 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거지.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작은 나라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이 전봉준처럼 주창을 들고 다시 또 싸우는 길인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완용처럼 다시 누군가의 식민지가 되는 길인가? 아니면 서재필처럼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길인가? 백남준처럼 그냥 예술을 하는 길인가? 뭐 아니면은 최시영이나 손병희처럼 이 비폭력적인 3.1 운동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영적인 성숙을 통해 세상에 우리는 더 이상 너네들이 아무리 총칼을 들고 와도 나는 너희들에게 총칼을 들이밀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는 것인가. 뭐가 현실적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길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19세기 말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서양을 따라가는 길이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길이 일본을 따라가는 길이 러시아를 따라가는 길이 중국을 따라가는 길이 더 이상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9세기 말에는 일본을 따라가는 것, 미국을 따라가는 것, 그들이 너무 앞서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앞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고 불안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들이 정해주는 길이 아닌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않을까. 그 길에 대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의 실마리를 저는 3.1운동과 동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비교하자면 이제 퀘이커와 미국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금 우리의 그 근대 문명의 패러다임을 만든 그 시작에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 하는 게 뭐 개화가 맞는 건가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데 일단은 고민해보자는 거잖아요. 오늘 그거의 그렇죠. 취지가 그냥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다른 뭐 대안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일단 고민을 해보고, 그렇죠. 뭐 저도 지금 뭐 그건 형도 마찬가지 되고 막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일단은 그게 뭐 개인적인 뭐 사상이나 나침판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됐다. 요거는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친일이냐 독립이냐의 패러다임에서는 사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3.1운동과 동학, 이 개벽파라고 부르는 그들의 이야기는 들어올 곳 자리가 없어요. 그들은 뭐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있고, 그죠? 동학 중에서는 친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전봉주는 독립운동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이용구 같은 사람은 이제 친일파라고 볼 수 있고, 나중에 동학에서 친일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개화냐 개벽이냐의 패러다임으로 또 프레임으로 또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은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보이는 거고. 근데 개화파 중에서는 또 친일파도 있고 독립운동가도 있고, 개벽파 중에서도 친일파도 있고 독립운동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프레임을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온전하게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길, 가지 않았던 길, 그리고 안 가본 길에 대해서도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영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개화, 개벽이라는 새로운, 개벽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동학이나 어떤 3.1운동을 만들었던 개벽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재조명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지난 100년간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진보든 보수든 다 개화파의 역사였다. 개화파가 승리했어요. 왜? 서양이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서양과 동양이 다시 균형과 견제를 하게 되고, 중국과 미국이 다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한국이 또 사이에 껴있다. 지난번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 미국이 전쟁했던 곳이 한반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어떤 길을 갈지를 정말 섬세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가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다시 일본이랑 싸우는 길로 가자, 중국이랑 싸우는 길로 가자, 미국이랑 싸우는 길로 가자, 러시아랑 싸우는 길로 가자. 저는 그 어느 하나도 가고 싶지 않아요. 다 불안해요. 다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새로운 길은 하나됨, 통합, 치유, 상생의 길이어야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거든요. 남북한이 그렇고 중국과 미국이 그렇고 일본과 러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역사를 교훈 삼아서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 그러니까 사는 길, 우리가 첫 번째 편에서 필립 제이슨이 얘기했던 살 길을 찾으시오, 살도리를 하시오라고 했던 그 길을 찾는 고민을 전 역사 테라피를 통해서 같이 하고 싶다 라는 마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럼 이번 편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좀 3.1절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어쨌든 대한민국 건국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하면 또 새로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